한 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거예요. 제 실제 투자 사례를 올렸던 빌라를 7년 전에 2억 6천에 샀고 올해 잔금을 치렀습니다. 매도 가격은 20억 3천. 양도세는 한 6억 5천 정도.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서울은 멸실을 수반하지 않고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이 더 이상 줄지 않는 때가 와야 안 와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부동산이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직주 근접이어서 일자리도 생기고 GTF 들어오고 초품화에다 녹지도 좋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론은 이거죠. 이게 서울에 있는 거라면 얼마였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찬입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서울주택시장의 본질과 불변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안 바뀌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내가 뭔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 대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치 얘기죠. 돈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더라도 그 방향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전에 주식을 했었지만은 부동산 넘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거나 요동칠 때마다 내 나름대로 방향을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누구는 저를 이제 상승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시장이 상승론을 펼치는 것이 왜 합당한 것인가의 그 근거를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이고, 이것은 부동산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뭐 다른 대도시도 적용되겠습니다만은 서울의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말 본질이고 안 바뀌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1시간에 전달해 드려야 되니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들여보셔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요즘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유튜브는 영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있고 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그게 나한테 득이 되는 건지 독이 되는 건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이런 난잡한 개판 5분 전의 상황에서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내용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되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안 바뀌는 본질이 있다라면 오늘 그것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통행 5법칙이라고 딱 5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더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것이고 절대 역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훗날 수십 년 후에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일방통행 5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내려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물은 내려갈 수 없다. 용적률은 계속 올라간다. 그냥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거창한 용적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15층짜리 재건축을 하는데요, 5층을 짓는다는 거예요. 고급화 시키겠다고. 봤어요? 또는 5층짜리, 6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누가 다 사서 2층짜리나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봤습니까?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은 한번 올라가면 말입니다, 다시는 못 내려와요. 서울의 주택이라는 것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흔한 또 친숙한 아파트, 그 다음에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어요. 크게 3가지예요. 그 3가지인데, 빌라는 법적 명칭으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합쳐서 빌라라고 부릅니다. 합친 거예요. 다세대 연립을. 이 둘은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또 단독주택이란 말 그대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합쳐서 단독주택이라 부릅니다. 얘네도 법적 그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의미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3등분 할 수 있는데 빌라는 얘부터 볼까요? 얘는 빌라를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죠? 빌라 어떻게 지어요? 단독을 사서 얘를 일단 철거하죠. 그러면 이제 땅이 드러나죠. 그 땅에다가 빌라를 올릴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서울에는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 지을 수 있는 맨 땅도 극히 적다. 사실 거의 없다. 요것부터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빌라를 지으려면 단독이 필요해요. 그럼 단독을 부셔서 빌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쵸. 요렇게 올 수도 있죠, 건너뛰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그 많은 그 개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신속통합이다. 응? 뭐 모아타운이다. 뭐 역세권 개발이다. 등등. 전부 다 이거 둘 모여있는 지역들, 철거해서 이거 짓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빌라 부셔서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아파트 철거해서 빌라 지을 수 없다. 빌라 철거해서 단독 지을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건 법으로 막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순응하냐 못하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 말로 해석되는 거예요. 건물은 올라가면 절대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수십 년 후에도 안 바뀌어요. 이거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부동산의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유튜브를 보고 뭐하고 공부해봤자 기본 원리도 모르면서 자꾸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요, 이제. 이 원리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단독 빌라 아파트가 계속 반복돼요. 이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장 많아질 건 뭐예요? 아파트. 가장 적어질 건 뭐예요? 단독이지. 단독.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단독주택의 존재 의미는 뭡니까? 땅이지. 땅.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정책이라고 해서 자꾸 주택 공급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을 잡기 어렵냐? 공급이 시원치 않다. 공급을 한 번에 늘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이게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를 건물, 즉 주택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은 주택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땅의 문제인 거예요. 땅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얘기 다 듣고 나면 이제 대충 앞으로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구나는 저도 이렇게 해서 탁 쳐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시대가 흐름이 세상의 변화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선 뭐가 필요하겠구나, 뭐가 필요 없어지겠구나라는 것은 예측해내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꼭 봐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딱 하나만 볼게요. 딱 하나의 통계. 자, 보세요. 지금 요거는 자료가 1975년 또 2020년도까지 자료예요. 무슨 자료냐. 서울시 얘기입니다. 그 주택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색깔은 단독주택, 요 시퍼런 거는 아파트, 조금 옅은 푸른색은 연립주택, 요 주황색 옅은 거는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있는데요. 1970년대, 75년도 잠깐 보면은 75년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독주택이 83%였습니다. 자, 83%가 단독주택이었어요. 아파트는 몇 프로였냐면은 7.8%. 그 다음 해볼까요? 1980년도입니다. 1980년도의 경우에 단독주택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70%. 아파트가 한 18%. 그 다음에 1985년도 단독주택 58%, 아파트 26%. 자, 서울이 급성장이 이제 이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990년도 보면 단독주택 46%, 50% 깨졌죠? 아파트 35%.
1995년도 단독주택 33%, 아파트 역전합니다. 42%. 그 다음 2000년도 단독주택이 25%, 아파트는 2배입니다. 50.8%. 2020년도 단독주택이 10.4%, 아파트 59%예요. 자, 단독주택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앞서 봤던 1975년도에는 83%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는 아주 귀한 거였어요. 7%.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아파트는 이제 거의 60%가 되어 있고 단독주택이 10%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는 연립주택만 있었다가 요때요 1990년도에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 1990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확실하게 연립주택은 안 짓고, 연립주택은 짓지 않고 다세대 주택만 짓게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단독주택은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감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독주택 감소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안 해야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철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철거를. 왜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멈추면은 철거를 안 하면 되니까.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멈추면 아파트는 어떻게 지을 거예요? 아니 결국은 수요를 잠재워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전 정부가 그 참여정부 시절에 잘못을 또 되풀이했었잖아요. 안 돼요. 수요도 가수요를 누르면 좋겠지만 그에 합당한 공급이 수반되지만 안정을 찾지. 모든 상품의 값은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공급 중에 한쪽 편만 이렇게 가해서 결과를 만족스러운 걸 도출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단독주택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거를 멈춰야 되고 철거를 멈추려면은 아파트 개발 그만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만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다시 서울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공급이 적다. 내년도 입주 물량 뉴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박원순 시장 2011년도 행정과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왜 내년도 입주가 이렇게 없을까? 그걸 지금 오 시장한테 물어보면 오 시장은 나는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거든, 지금 이게. 지금 서울시장 임기 중에 입주라는 것은 훨씬 전에 준비가 됐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역설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중에 입주한 모든 아파트들은 박 시장 훨씬 전에 지정한 것들입니다. 서울에서 땅값의 의미란 우리 아까 봤습니다만 단독주택은 집이에요, 땅이에요.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라는 말이 맞겠지만 이제 땅에 가까운 거다. 단독주택이니까 주택은 맞지만은 개념상 뭐 세금의 개념상 말고 개념상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은 땅에 가깝습니다. 그 실제로 단독주택 가격을 매길 때 건물이 아주 새거인 단독주택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단독은 나이가 있고 땅값으로만 가격이 책정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댁이 어디세요? 댁. 거여 마천. 마천동 단독주택 땅값 얼마예요? 많이 비싸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 잘 안 알아보죠. 잘 안 알아보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땅값을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 시세는 다 알아.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시세 모를 수는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땅값을 나는 알고 있다. 뭐 한 10% 20%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걸 오늘 뜯어 고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중에. 스스로 뭐 이렇게 보고 싶으면은 오늘 이 원리만 잘 깨우쳐도 여러분들이 특정 전문가보다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까지 다 체크하는 전문가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자, 서울에서 땅값의 의미란 결국 우리가 땅값이라고 하면은 저기 뭐 지방, 외지 막 이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도 땅값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에도 땅값이 있고 거여 마천에도 땅값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5년 동안 땅값이 되게 많이 오른 동네 어디예요? 서울에서.
어디요? 용산, 그렇죠. 유독 많이 오른 땅값이. 용산에서도 어딥니까? 국제업무지구는 개인 땅이 아니에요. 나라 땅입니다. 네, 정부 땅이죠. 실제 말하자면 이제 국가 땅이죠. 국가 땅이죠. 국가 재산이라 봐도 되죠, 이제 그거는. 국유 재산이지. 한남구요. 한남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성수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성수 진짜 많이 올랐고요. 홍대 다녀오신 분. 한 5년 내에. 홍대 쪽 갔다 왔다. 홍대는 안 다녀요? 홍대는 안 다녀요? 홍대에 갔다 오면 안 계세요? 나 홍대 땅값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요새는 어플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물론 운전할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는 곳마다 열어서 토지 기준에 실거래가 체크하는 거 병이 아니라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왜냐면 그런 순간에 보는 건 되게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왜냐면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본 거거든요. 그냥 이게 각인이 바로 되거든요. 뭐 마포 쪽 되게 많이 올랐고 성수동도 미쳤고 용산도 이 서쪽 편이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최근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동쪽이 원래 동용산과 서용산으로 용산도 나뉘어요. 공원이 가운데 있고 용산공원 서쪽 편이냐 동쪽 편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강남으로 따지면은 압구정 반포와 뭐 수서 문정이라고 봐야 되는 정도로 이 격차가 심각히 커요. 용산도. 서쪽이면 마포 쪽이랑 그쵸. 왜냐면은 이 서쪽 편은 마포로 색깔이 희석돼요. 그리고 동쪽 편은 또 성수나 이쪽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는 동쪽은 어찌됐든 이 한남과 이태원동이라는 강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맞짱을 뜰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 용산 서쪽부는 마포보다 못한 동네들도 있긴 있어요. 공덕동에 잘 나가는 것보다는 용산구지만 하급지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서부 이천동 쪽에는 땅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위쪽에 원효로 1, 2, 3, 4가 뭐 청파동, 효창동, 서계동, 용문동 등등 이렇게 용산공원의 서쪽부가 B급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뭐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한강변 쪽 땅값보다도 중공업 지역 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심지어 외곽권 동네들도 땅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다들. 물론 우리는 왜 그걸 모르고 왜 관심이 없냐? 우리는 단독주택 살 게 아니고 나는 아파트를 살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입력을 안 하려고 하고 알아볼 필요 생각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이거였죠? 요게 있거든요, 요거는 제 실제 투자 사례를 올렸던 거예요. 박병찬의 실제 투자 사례 강북빌라 7년 투자의 결과는 해서 썸네일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떤 빌라를 좀 낡은 빌라였는데요. 그 빌라를 7년 전에 이제 2억 6천에 샀고, 작년에 계약서 쓰고 올해 초에 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올 봄에. 매도 가격은 20억 3천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연립을 접근했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이 건물을 포함해서 주변이 다 열악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도 재개발 이슈를 타지 않겠냐. 이게 있었고. 그럼 뭐 아파트 입주금 뭐 받아도 좋고. 두 번째는 땅의 개념으로 접근했는데요. 저는 거기가 한 40세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땅들을 다 좀 사서 그 집을 다 사면 그 땅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40세대 정도 되는 걸 다 사서 거기다 뭐 짓고 싶었어요. 개발 관점에, 땅의 관점으로. 그래서 그때 요 2억 6천 가격은 땅으로 나눠보면은 평당 한 1,500 정도였고 20억 3천은 땅으로 나눠보면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는 이게 제가 지난달에 납부했으니까 한 6억 5천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제. 네, 세금은 국세, 지방세 가리지 않고 많이 냅니다. 네, 지방세도 많이 내요. 네. 건보료도 뭐 그렇죠. 뭐 아무튼, 네. 그래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이거 뭐 사기 아니냐, 가짜 아니냐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방 중개업자랑 또 이걸 매수한 곳이 회사예요.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가리고 이제 영상을 좀 찍는 거 동의해 줘서 한 거고요. 초반에 저도 땅을 많이 사고 이거 다 사고 싶었죠.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저도 포기했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근데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5천이면 팔겠냐? 6천이면 팔겠냐? 결국 1억 얘기 나오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1억 얘기 나오는 순간 이제 집중을 했어요. 던질 때가 다가온다. 그래서 1억 천에 이제 매도를 했던 거예요. 얘는 이거를 따지고 보면 빌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땅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요. 오리지널 땅에 대한 개념은 이제 단독주택. 얘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단가가 약 평당 100만 원 정도만 움직여줘도요, 총 매매가는 적지 않게 움직입니다. 총 매매가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단독주택은 단가로 이제 거의 접근을 하니까요. 그러면 계속 감소한다는 말의 뜻은요, 사실 어떤 뜻이냐면요, 떨어지기 진짜 어렵고요, 계속 오른다는 소리예요. 사실상 서울 땅값은 계속 감소하는 어떤 그 상품이 필요 없어서 내다버려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자꾸 활용하고 써먹어서 사라진다는 것은 얘가 계속 준다는 건 계속 오른다는 개념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근데 누군 그러겠죠. 어떻게 마냥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오른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십 년 세월 무조건 줄기만 하는 부동산, 그리고 그 줄었던 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즉 뭐예요? 아파트 공급을 대의 명분에 위해서 얘는 몸이 불사질러서 사라진 겁니다, 지금요. 이런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저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뒤집으면 단독주택은 서울에서 말하는 겁니다.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다. 심지어 2012년도 때 우리가 겪었던 서브프라임 시절에 강남에 뭐 타워팰리스, 그때 뭐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으니까 2008년도에 터지고 나서 2010년도 경이 제일 좀 안 좋았어요. 물론 그 여파가 12년도 하반기까지 갔지. 아무튼 이제 10년도에 막 타워팰리스 반값 경매 터지고 막 할 때 강남의 단독주택은 안 빠지고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럼 웃긴 거잖아요. 강남에서 가장 잘 났다는 초고가 아파트가 물론 경매였지만은 거의 반값에 낙찰이 돼서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에 단독주택들은 거래가 안 되면 안 될지언정 시세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땅에 의존하는 부동산이냐, 건물에 의존하는 부동산이냐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아예 다른 대처가 나오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이 작년부터 이 벌어진 초금리 급등 사태 속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초토화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대세 하락이 아니고 아직도 대세 상승 중에서 벌어지는 이런 큰 조정이다가 얘기했던 것은 끝까지 내가 했던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받고 싶지가 않아서 부린 오기가 아니에요. 진짜 대세 하락장에서는요, 악구정부터 죽어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가장 잘 나고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부동산부터 추락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고, 네? 그 밑에 이 중하급지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그걸 가지고서 이제 대세하락이라고 치면 되게 어려웠던 곳이죠. 서울은 가용 택지가 없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빌라도 부셔야 되고요, 단독주택도 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신속통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속통합은 재건축도 있지만 신속통합의 원조는 재개발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오 시장이 발표한 모아타운은 100% 이거는 그 서민주택 부수겠다는 겁니다. 빌라랑 단독주택. 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속통합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제가 하루빨리 서울시에 있는 단독주택과 빌라를 빨리빨리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서울시에
빌라 단독주택 빨리빨리 다 때려 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서울은 말이죠. 가용택지라는 것은 이게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는 가장 큰 원리인데 서울은 철거를 하지 않고, 즉 멸실을 수반하지 않고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에서는 또 수도권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꼭 뭔가를 기존 건축물을 많이 다량으로 철거하지 않고서도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장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실 그런 사업들도. 그냥 허가받고 논밭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먹어 입에 넣어준 거지 사실 그것도. 근데 그건 철거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은 그런 사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게 아까 말씀하신 국제 업무지구 땅 같은 거나 철거 없이 가능한 일이지 대부분 서울 시내에서 이 한복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반드시 철거해야 돼. 아파트 공급을 위한 이 땅,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추구하는 지자체도 있고 정부도 있지만 특히 서울이 이렇게 유독 어려운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택 문제가 아니라 땅에 대한 문제고 그만큼 가용택지가 너무 없다는 소리예요. 너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이제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단독주택이 계속 줄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몇 프로 남았다 그랬죠 아까? 10%. 그러면 서울의 주택 100채 중에 단독주택이 한 10채 남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도대체 단독주택은 첫째, 제로까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아예 전멸한다. 동의합니까 이거?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왜냐? 단독주택을 보존하겠다는 정책을 쓰겠다는 서울시장은 모든 서울시장이 했던 말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다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단독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을 내비쳤고 최소한 이 지역은 단독주택 보존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비친 서울시장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 안 내비친 서울시장이 없었어요, 여태껏. 그러면 분명히 줄긴 줄지만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선까지 줄면은 더 이상 줄지 않는 때가 와야 안 와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단독주택을 재건축.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단독주택을 더 이상 부술 게 없다, 이제 나만한 게 없다. 이런 날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치. 비싸가지고. 좀 비싸겠죠? 두 번째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는? 빌라 어떻게 지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빌라 짓는 방식이 뭐라 그랬죠? 단독을 사서 어떻게 해요? 철어요. 철거해요. 멸실시켜요. 근데 더 이상 멸실시킬 단독이 없대요. 예를 들면. 그럼 빌라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막 될까요? 막 지어질까요? 서울 시내에? 못하죠. 자, 그러면 단독주택도 못 늘고 늘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고 빌라는 이제 마찬가지 되면은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공급할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려면 아파트는 쉽게 말하면 어떤 생산품의 완제품이라고 볼게요. 완제품. 그럼 원재료가 있어요. 그게 단독주택과 빌라가 서울시 주택시장의 원재료 역할을 띠고 있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얘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아파트 짓기 위한 땅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서울시 정책을 보면 그래요. 결국 신속통합을 통해서 단독주택 철거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얘의 존재 의미는 그거야. 아파트 공급하는 땅을 대주는 것 뿐이야. 단독주택이. 그럼 더 이상 이 원재료가 없다.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건데? 공급 안 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용적률의 인상률이 자꾸 꺼내는 것은 괜히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거스를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지금요. 응? 이 상황에서 그럼 내일 여쭤볼게요. 용적률을 인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일방통행 법칙인 거예요. 위로만 올라가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응?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응? 만약에 지금 이 초기 재건축 시장에서 목동 재건축이 만약에
지금 이제 걸음마 떼지도 못한 단계인데, 한참 후에 걔가 무르익었을 때, 그 시점에 용적률과 이런 기준들이, 높이의 기준들이 지금과 같을 것 같습니까? 응? 아예 달라. 아예 다릅니다, 지금요. 근데, 뭐 재개발, 재건축 먹을 거 없다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의 근거 중에 미래에 뭐가 바뀔 거라는 기준값을 하나도 세팅을 적용 안 하는데, 맨날 지금 기준에서만 모든 걸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단독주택은 멸실의 임계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다가올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10%의 비율이 한 9%, 8% 내려가면 이제 굉장히 이 단독주택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를 다루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나올 거예요. 이미 그땐 늦었지, 그리고. 이미 늦은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도시계획, 도시 경쟁력이 글로벌, 7위. 이렇게, 발표된 상황에서 오 시장은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발표를 하셨죠. 5위까지 올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서울 도시 경쟁력 7위가 대단한 거지. 왜냐면 뉴욕, 런던, 네? 파리, 도쿄 등등 얼마나 쟁쟁한 대도시들이 많아요. 걔네들과 견뎌서 서울이 국가 경쟁력보다 훨씬 높은 도시 경쟁력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난 엘리트가 간다는 서울대가 글로벌 50위에서 10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대학인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글로벌 7위를 하고 있으니,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또 5위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많은 변화를, 더 완벽한 도시화를 이뤄내려고 할 것이고, 결국 서울이라는 이 곳에서는 다른 대도시들처럼 되게 땅이 넓은 도시도 아니고, 인구의 어떤 이 응집도는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밖에 못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도시화란 말은, 성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미친 듯이 아파트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계속 개발을. 아까 그 그래프 한 장, 통계 한 장이 모든 걸 다 대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갈 것이고, 지금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 장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미래 가치의 진정한 의미. 그게 단독이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이 뭐예요?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서. 어떤 부동산이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이에요? 미래 가치. 인프라가. 예를 들면 직주 근접이어서 일자리도 생기고, GTF 들어오고, 초품화에다 뒤에 녹지도 좋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생산할 수 있는 거. 정답.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일자리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진대요.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아무튼 초중고 다 있고, 녹지도 좋고, 최고래. 교통, 교육, 녹지, 편의시설 다 있대요. 이것은 미래 가치가 높다란 말이 아니라 입지 여건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부동산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처럼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총 가치가 지금 100원이래요. 근데 여기다 공사비 100원을 투입하니 300원이 된다는 거예요. 100원을 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해요, 안 해요? 하지.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 근데 100원짜리 부동산에 100원을 투자했는데 200원이나 150원이 된대요. 이거는 미래 가치가 없죠. 미래 가치는 이런 재생산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건축도 용도들이 다양해요. 200%, 150%, 110%. 그러면 같은 지역에 같은 조건이라면 용적률이 낮을수록 미래성이 높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미래 가치라는 말과 입지 여건이란 말을 우리 혼용해서 쓰는데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어떻게 벌었네도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누가 어떻게 해서 망했네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거의 그걸 많이 던졌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망하면 끝난다는 그 인식이 전 되게 강했어요. 주식은 내일 또 기회가 있었었어. 근데 부동산은
내가 9번 이기고 1번 지면은 망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이걸 많이 물어봤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뭐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같이 뭐 보러 가자는 거예요. 따라갔어. 어딘가 했더니만 경기도 어딘가를 끌고 가는데 중요한 뭐 지하철이 없네. 지하철도 없고, 뭐 일자리도 없고, 학교도 거의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파트만 덜렁 현장에 있어요. 자, 근데 참 웃기게도 그곳에 항상 지하철 교통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존재해. 웃긴 것도 그 근처에 일자리 계획이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럼 또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는 아닌데, 내가 초보자도 알 수 있는 상황에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딱 한마디면 이제 오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거라면 얼마였을까? 이렇게 30평대를 내가 4억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도 중심지가 아니라 경기도도 완전 사이드나 저 지방 가서 엄한 부동산 사서 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분이 왜 계약해서 오셨냐? 부동산을 볼 줄 모른다, 아파트를 안 사봤다, 이게 아니라 땅값이 뭔지를 몰라요. 그 동네 30평대를 4억 얼마에 찍어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거기는 서울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거기는 서울의 땅값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서울 땅값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가보는 동네에 가서 아파트 보러 갔지만, 그 동네에 가서 아파트 시세만 조사한 게 아니라 빌라도 시세 조사해봤고 단독주택도 시세 조사해봤다 하시는 분 많지 않아. 많지 않아. 근데 그 아파트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값이 너무너무 저렴한 공급을 보이는 곳들 가만히 보면은 땅값은 보나마나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 금액밖에 못 받아도 되는, 공급업자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 금액을 받아도 되는 가격선을 공급되는 것 뿐이지, 그게 엄청나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 땅값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 지금은 재개발이 박원순 시장을 거치면서 많이 무산됐고, 무산대 쪽 발표는 안 하시지 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럼 서울의 재개발이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았던 시절,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서울의 정비 예정 구역까지 1550 몇 개가 있었어요. 아무튼 지도에 저 뒤에 자석, 저희가 지금 개발지 저거 막 붙여놨는데 저거 한 400개 돼요. 저거 4배 넘는 자석이 저기 붙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개발지가 서울에 그 당시에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으면 첫째, 지금처럼 여러분들 뭐 노량진 몇 구역, 부가역 몇 구역 외우시죠? 당시에는 못 외웠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프로 재개발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구역명을 대화할 때 순조롭게 못 내뱉어요. 대응이 막 이렇게 못 내뱉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많은 재개발일 때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있다 없다를 바로 판단하는 것은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응? 그쵸? 땅값을 아파트 값과 비교합니다. 그럼 땅값은 단독주택 값을 얘기하는 거죠. 단독주택 땅 한 평 값이 얼마야? 한 평당 1,500 간대요. 그럼 그 동네 30평대 새 아파트 얼마야? 평당 한 1,500 간대요. 아니면 2천만 원 간대요. 여긴 돼요. 일단은 주민들이 다투면 다툼 당연히 있겠지만, 아까 말한 생산성, 사업성, 미래 가치는 있어요. 근데 이 재개발 구역은 땅값이 2천만 원인데 그 주변 아파트 신축값 보니까 평당 한 1,500가. 여기는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와 이 단독주택 땅은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우린 맨날 아파트 이러고 다니니까 발전이 없지. 그 아파트가 진짜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땅 같이 봐야 돼, 얘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국 어떤 부동산은 계속 감소하고 어떤 부동산은 계속 증가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없어지는 놈이 새로 생기는 걸로 계속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계속 증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되는 이유. 이걸 안 하면 이거 못 짓고, 이걸 해야지만 이걸 지을 수 있으니 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멈출 수 없다고 한다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계속 철거하고 계속 멸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철거하고 계속 멸실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되죠? 계속 이주해야 돼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뀝니다. 철거, 멸실은 줄이고 아파트 공급은 대폭 늘린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용적률이죠. 아까 얘기한. 한 번 지을 때 많이 짓게 해주는 거죠. 자, 2010년도부터, 통계는 2010년도부터 있어요. 지금 무슨 통계냐면은 서울에, 1년, 2010년, 11년도, 매년 1년마다 그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이 주택 유형별 멸실 현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파란색이 단독주택. 단독주택 어때요? 어떤 해든 간에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철거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웃긴 건 뭐예요? 가장 적고 가장 귀한 부동산을 어때요, 지금? 제일 많이 부수고 있네요. 그리고 노란색은 빌라, 빨간색은 아파트인데 웃긴 거는 2016년도, 2017년, 2019년도, 20년도 정도 외에는, 작년은 또 아니었고, 거의 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부셔져요. 근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요만한 스퀘어의 어떤 땅이 있다면 위로 높고, 대부분 높지. 어찌됐든 간에. 빌라는 요만한 땅이면 해봤자 끼케야 4, 5층인데, 이 면적으로 따지자면 엄청난 면적이 아파트화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단독주택이 철거된단 말은, 철거되는 단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빌라로 바뀌든 아파트로 바뀌든. 단독이 다시 단독으로 바뀌는 것은 되게 적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적어요. 적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여기 이태원동 일종 전용이나 있고, 저기 한남동에서 일종 전용, 거기는 이제 빌라도 허가가 안 나는 곳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평창동이나 부기동이나 성북동에 있대. 정도나 계속 단독주택을, 그러니까 빌라를 짓지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단독을 짓는 것 뿐이지, 빌라 지어 하는데 단독 지을 사람 없고, 아파트 지어 하는데 빌라 짓는 사람 없어요. 아파트 못 지으니까 빌라 짓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 건데, 그러면 이 단독이 사라진다는 말의 뜻은, 많은 단독들이 빌라로 바뀌거나 아파트로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빌라의 철거량은 거의 다 뭡니까?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를 부셔서 다시 빌라를 짓거나 빌라를 부셔서 다시 단독으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독은 철거 후에는 양갈래길. 단독은 철거되면 빌라냐 아파트냐고, 빌라는 철거되면 거의 아파트입니다. 이 둘. 엄청나게 많이 부수고 있어요. 16년도에는 25,000. 25,000. 봐요. 네 번째. 빌라도 결국은 감소합니다. 자, 다시 한번 통계 볼게요. 이 주황 색깔 잘 보세요. 이 주황 색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합친 게 빌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거의 임계치인 것 같은데, 지금 빌라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합쳐서 한 29%까지 늘어난 겁니다. 빌라가 여기서 더 늘기 위해선 더 많은 단독이 필요해요, 일단은. 근데 지금 단독 상태가 어떻다?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또 이제 뭐 서울시에서 말하는 모아타운, 신속통합, 뭐 등등등이 막 진행되면 결국은 서울시의 그 많은 빌라들도 아파트로 한순간에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빌라가 이렇게 쭉 늘어온 과정에서 이게 거의 이제 임계치의 얘도 상승으로 따지자면은 꼭
꼭대기에 다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빌라의 그 어떤 오명 중에 빌라가 과거에 너무 안 올랐어요. 심지어 이거 샀다가 막 손해본 사람도 많다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분들의 이야기는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경험치를 지금껏 가지고서 절대 서울에 빌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 빌라가 진짜 안 올랐고 그때 왜 안 올랐냐. 그 이유부터 우리가 이해하면은 지금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단독주택이 지금처럼 이렇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독이 막 귀해지고 올라가는 시국이 아니었어요. 단독은 흔한 거였고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였고 비싸지 않은 거였고 아파트만 올라가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평당 500에 땅을 사서 빌라를 지었어요. 근데 그 옆집은 누가 평당 450에 사서 빌라를 지어요. 그럼 더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경쟁이 아니라 내려가는 경쟁이 벌어졌던 거니까 이게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아예 다른 상황이죠. 아예 다른 상황. 그리고 이 빌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좀 잔인한 말이지만 아파트 생산을 위한 공급이란 말보다 생산이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 생산을 해내기 위한 소멸성 원재료입니다. 재료예요, 재료. 그냥 단독이 잠시 아파트에 아파트로 가는 과정에 머무는 모습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에서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단독주택이 감소하게 된다면 빌라 공급도 차질이 벌어진다. 차질이 벌어진다. 그리고 빌라의 수요로도 놓고 봤을 때는 공급에 대한 얘기고 수요도 봤을 때는 얘도 수요가 줄이기는 어렵다. 왜냐? 지금 우리는 양극화 초입에 있고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너무 양극화가 심한 나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양극화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없지만 어떤 나라가 양극화가 없겠어요. 다만 대한민국이 진짜 양극화가 그렇게 심한 나라냐고 묻는다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만 비교해 보더라도 저는 한국이 양극화가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다만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는 것, 중국만큼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작에 불과해요. 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문제. 그러니까 유주택과 무주택, 또 다주택과 무주택, 또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냥 임차로 있는 사람과 이것은 나중에는 싸움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다투죠. 각자의 입장으로 다툰다면 나중에는 이건 논쟁도 안 할 것 같은데 아예 손 놔버릴 겁니다. 흑수저라는 사회 비판형 그런 그 시대 반영의 용어는 양반인 용어일 것 같아요. 더 심한 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되게 극으로 벌어질 겁니다. 좁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양극화는 이거 세계화고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그러니까 양극화에서 살아남거나 그 양극화를 방어해낸 국가는 한 군데도 없고 유럽에서는 가장 그 선진 의식으로 재무장한 독일이 그나마 중산층 보존에 앞장서 왔지만 그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극화가 커진다는 말의 뜻은 총 인구가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양극화는 계층별 인구와의 영향이 많아요.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게 양극화예요. 그러면 풍선 가운데를 확 눌러서 없애버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대부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인구의 이동이라고 봐야 돼요, 양극화는. 그래서 양극화가 멈추지 않는 한, 멈출 수는 없죠. 멈추지 않는 한 서민층과 부자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줄더라도 부자는 늡니다. 서민층은 더 많이 늡니다. 이게 양극화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총인구 얘기하는데 그래요. 총인구 중요하죠. 하지만 총인구도 중요하지만 양극화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계층별 인구를 잘 봐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더라도 부자가 줄어들겠냐? 안 줍니다.
부자의 타이틀을 안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서민층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결국 중산층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빌라라는 것은 상중하에서는 이 서민층과 밀접한 어찌됐든 상품입니다. 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깨지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나? 살고 싶은 곳이 아닌가?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서울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나? 이런 차원으로 서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필요에 의해서 경기도 갈 수 있죠. 하지만 못 버텨서 가는 분도 많다. 즉, 이 위쪽이 아니라 밑에 쪽과 인접한 중간 쪽에서 많이 이탈하는 겁니다. 강남 사람들이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분당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구태여 그렇게 갈까요? 왜 갑니까? 아니요. 분당 분들도 과거에 강남 안 오려고 다 후회하고 계신데 그거 위로받으려고 스스로 분당이 최고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다 후회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안 가요. 다 밑에 쪽에서의 서울 이탈인 것이지 위쪽에서의 서울 이탈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 공급하겠다면서요. 그럼 이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번째 공약이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이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뉴타운. 그러니까 재건축도 나쁜 건데 재개발 뉴타운은 더 나쁘다. 왜죠? 재건축도 이주를 하고 재개발 뉴타운도 이주를 하는데 재건축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난 사람들의 이주 아니냐.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 그럼 재개발은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 형편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이주가 아니냐. 이거 막아야 된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내내 막은 거예요. 횟수로 11년을 막았던 겁니다. 그 막았더니 그 당시에 재개발 뉴타운 추구 전략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그 대외 발표 PPT 자료에 첫 페이지부터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서민들 막 쫓겨오는 모습 담겨져 있고, 이주 막아야 된다. 난 재개발 정책 막겠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 무산시켜, 재개발 무산시켜, 새로 발표는 안 해, 1500개 넘었던 정비구역과 예정구역은 400개로 줄어들고, 이렇게 급감하니까 살아남은 재개발은 피가 솟구치고, 청약 경쟁률은 날아가고,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듯이 정책도 완벽한 게 어딨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부작용 없는 약 없어.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감내하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세상에 어딨어요. 보통 뭐 위 약 먹다 보면 다르게 망가지지. 이거 고치려고 또 다른 거 또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거예요. 뭐 하나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몸이 이겨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정책을 우리가 쓰는 건데 마치 이 정책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정책인 양 어프로치 했다는 게 문제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 서민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 시민들이 인정했다면 그거는 나무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저건 다 잘못된 거고 이거는 100% 안전한 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가 고스란히 경제나 모든 거에 다 반영되다 보니까 대립각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 노들성 개발만 봐도 오 시장은 과거에 저는 한 번도 평생 본 적 없는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고 박 시장은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막 거기서 밥 깔고 쌀이 없습니까? 왜 여기서 벼농사 하겠다고 소를 왜 끌고 와?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다 코스프레지 전부 다. 그거에 사람들은 뭐 멋있다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죠. 독일 보세요. 독일 깨어난 건 뭡니까? 시민의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시민의식이. 마지막 5번째. 뭐뭐는 계속 올라간다. 네? 뭐예요? 집값? 땅값?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용적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단독을 적게 철거하면서 우리는 이제 정책상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 여러분이
향후에 윤석열 정부 다음에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 등 뭐든 간에 아니,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계속 그 다음까지 봤을 때 뭐 안 계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까지 생각해 보세요. 두말토끼 잡아야 돼. 단독은 그만 최대한 적게 부셔야 돼. 왜냐면 이제 여기 화약이 몇 개 안 남았어.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최소한 적게 철거해야 되고 아파트 많이 지어야 돼. 그럼 이 상충되는 두 마리 잡으려면 방법은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여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정책들이 있어요. 뭐 있죠? 예를 들면 떠오르신 대로 용적률 인상 그 정책이 뭐 있어요? 역세권 개발은 몇 프로까지 올려줍니까? 용적률. 뭐 500까지, 최대 500까지. 뭐 500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6배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또 어디서 용적률 또 올려주니까 뭐 하면 올려준대요? 네? 임대주택. 뭐 청년 임대주택 이런 것도 용적률 그냥 대폭 올려줍니다. 또 뭐 해줘요? 일기신도시 뭐 한 것도 없는데 올려준대요. 작년에 그 여야가 대선에서 붙어가지고 표밭이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정책을 써도 국민들이 혼내켜야 되는데 일단 내 재산에 보탬이 된다면 박수를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참 아직은 순수한 거예요. 한국이 순진하고 순수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러면 뭐 할 때는 용적률 올려줄게. 그러게 이제 뭐 할 때는 이게 자꾸 늘어났어요. 이건 뭐냐? 결국 보편화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결국은 그냥 다 올려줘야 돼요. 그냥 다 용적률 올려줘야 돼요. 이것은 내가 땅에 있으니까 나 좀 돈 벌게 올려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오늘 얘기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이 변화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못합니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정책은 뭐냐는 거예요. 두말토끼 다 잡아야 되니까 지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잡으려면 이게 망하고 이거를 잡으려면 이게 망하는 건데 그럼 둘 다 이루기 위해서는 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위 공간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시제 땅이 아니라 위 공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용적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봐봐요. 재미난 건 일기 신도시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흥미로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이게 저는 항상 머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적률 다 올라가는구나.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뭐 역세권이다, 일기 신도시다 이거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다 해주게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럼 일기 신도시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파트보다는 저는 이제 땅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보다는 이제 회사의 이 다음 투자로서 또 미래의 투자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땅을 조사했어요. 두 가지 땅을 조사했어요. 하나는 상업용지 땅. 두 번째는 일기 신도,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에 가보시면 그 분당이든 일산이든 뭐 어디든 간에 아파트도 있고 또 역세권에 이제 상가 밀집 지역들도 있고 또 한 2층에서 최대 한 3층까지 저층의 주택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잠깐 빼고 이 상업용지랑 이 저층의 주택가는 제 눈에는 땅으로 보이거든요. 거기 아무리 뭐 건물이 2층짜리 있고 뭐 상업지역에 뭐 한 7층, 8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도 제 눈에는 다 낡은 거고 다 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기신도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용적률을 대폭 올려줘서 재건축 팍팍하게 해주겠고 지금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인구도 다 늘고 그냥 위로 올라가니까 인구가 느는 거죠. 자, 근데 상점 생각해 보십시오. 태권도장, 수영장, 뭐 이렇게 상권에 상가들이 있어요. 빵집, 약국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살던 용량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온대요. 근데 얘는 그대로래. 상권이, 이 상업 용도의 용량이 그대로래. 주거 용량이 올라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바로 바꿔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봤냐면 저는 일기 신도시 상업 용지 중에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규제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거기에 투자해 놓자. 땅 사놓자. 왜?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발표하면 아파트 용적률 인상만 써있지 않을 거다. 상업 용도의 용지의 인상, 높이 다 바뀌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저 뭐죠? 그 저층에 뭐 우리 뭐 일산에 어떤 데 가보면은 2층까지 지어라, 3층도 안 된다 하는 곳도 있어요. 걔네들은 계속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요. 2층밖에 못 짓는 거 3층, 4층 짓게 해주거나 3층밖에 못 짓는 거 4층, 5층 짓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층밖에 못 짓는 땅이 있어. 근데 4층 지을 수 있대, 이제 오늘부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땅값이 엄청 오르죠. 활용도가 아예 다른데. 한 층만 올리게 해줘도요, 값 엄청 올라요, 그거. 아예 같은, 질적으로 같은 땅이 아니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용적률 인상은 계속되고 가격 상승의 순환 구조가 벌어진다.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적률이 오른다는 말의 뜻은 결국 아까 말한 뭐예요? 땅값? 땅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오른다는 말은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땅값은 서울에서는 단독주택을 뜻해요. 일기 신도시도 그 뭐 상가 겸용주택에서 뭐 낡은 것들 저층 다 땅이에요, 그거. 건물 오래된 것들 많아요, 거기도. 다 땅이에요. 용적률이 오른다는 말은 결국 땅값이 오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뭐죠? 단독주택이 땅이니까 그게 오른다는 거고. 단독주택 오르면 어떻게 되죠? 빌라는 올라요, 안 올라요? 빌라 오르면 아파트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뭐죠? 상승의 순환 구조가 안 바뀌고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순환됩니다. 그러니까 단독과 빌라와 아파트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얘네들은 계속 많은 영향을 쉬지 않고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독주택이 80%대에서 1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이제부터 더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화란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서울에서 아파트를 미친 듯이 짓는 거 도시화라 보시면 되는데, 도시화 과정에서는 아파트를 뭘 청약받을까? 어떤 아파트를 살까? 어떤 재건축을 살까? 하면서 아파트 돈을 많이 벌어왔다면, 저는 지금부터 이 단독주택을 통해서 잭팟 터질 사람이 많을 거라 봅니다. 인식을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 단독주택 살 사람 와서 손댈 사람요, 늘 거고, 늘지 않더라도, 단독주택 살 사람하고 손댈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요. 네? 자주 못 보는 광경이 돼, 이제. 계속 사라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다, 이제. 진짜 이런 카운트다운이에요. 단독주택 10% 남았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 맥스 4, 5% 주면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 부수의 단독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다 보존해요, 그때는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강남구 저기 어디예요? 일원동에 모아타운 발표했죠? 대청마을이죠? 일원동 대청마을 삼성서울병원 뒤편. 거기가 아파트 짓게 해달라고 언제부터 졸랐을까요? 아시는 분? 오래된 건 한 20년 정도. 그쵸,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럼 오세훈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도 졸랐겠네요. 네,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죠? 명분도 있어요, 명분도. 거기는 쉽게 말하면 거기도 신도시 택지예요. 개포 택지예요, 거기가. 개포 택지를 만들 때 여기는 아파트 용도로 써. 여기는 상업 용도로 써. 아주 작게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단독주택가야. 그 대청마을 거기가 단독주택가지. 여기는 아파트 절대 못 짓는다고 막았던 분이 오 시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시 선거로 나오셨을 때 갑자기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 도와주겠다고 공약 갖고 나오시더만. 네? 오 시장이. 그래서 이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거기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해줬어요, 아무튼. 결론은 이거죠. 사람은, 떠나면 이름을 남기죠. 물론 그래요. 부동산 하는 분이 남겨요. 그냥 땅을 남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부동산이 맞는데
오늘 강의는 뭐 이것만 보자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영구적인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홍대에다 상가 건물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홍대에다. 매물을 3개 가져왔어. 근데 3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까요? 낡았어? 비싸요. 비싸고 이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려면은 홍대에서 좋은 건물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안 좋은 걸 봐요. 근데 그분은 그 안 좋은 거를 왜 사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을까요? 월세가 건물이 너무 낡았지만 리모델링을 싹 해서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공부상에는 수십 년 엄청 오래됐어. 이건 안에 배관이면 다 썩어 있을 거예요. 근데 표면은 너무 번듯해요. 근데 땅이 너무 작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 매물 중에 어떤 매물이라도 먼 훗날 철거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여기다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으로 여기다 아무것도 못 짓는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아니라 얘는 현재의 가치를 잘 보존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투자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차라리 홍대보다 지역 눈높이 낮춰라. 낮추고 대신 땅이 똑바로 된 거 좀 봐라. 아무리 작아도 50평은 넘어야 되지 않겠니? 나중에 철거가 지을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월세가 얼마 나오냐 이거 아니라 건물이 뭐 어떠냐라기보다는 땅이 예뻐야 돼요. 땅이 예쁜 것은 면적도 적정 면적이 나와야 뭘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이 작으면은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되고 건축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면적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하고 도로 여건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위치부터. 뭘 보실 땐 땅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부터 이제 보잖아요. 건물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사람을 볼 때도 이성을 볼 때도 이렇게 외모를 많이 봐요. 나는 신축보다는 재건축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다는 아니어도 이제 외모도 보겠지만 이 내면도 좀 보려고 하는 기질은 있지만 우린 대부분 외모를 많이 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봤을 때는 아파트 금매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저렴한 물건 금매를 찾는 것은 한 반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저는 이거 해볼 만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을 아시는 분도 한 6개월 이상은 다녀야지만 열심히 다녀야지만 요만큼 보여요.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 요만큼 보입니다. 그럼 아예 초보자분은 1년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상가 건물이나 그러니까 이 땅과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1년 넘게 헤매다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 살 돈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공부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돈이 생겨도요 되지도 않아. 근데 말하지만 준비는 돈이 들지 않는다 얘기한 거예요. 준비는 돈이 들지 않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 근데 아파트처럼 초스피드의 상담이나 이게 안 통해요, 단독은요. 아파트 지금 빨리 가서 음마 잡으세요, 헬리오 잡으세요 할 수 있어, 상담으로. 근데 단독주택은요, 그렇지 않아. 어디 뭐 저기 뭐 무슨 동에 가서 단독 사세요. 거기는 단독이 똑같은 게 몇 개나 있을 거야. 다 달라. 다 달라. 아주 어려운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된 사람끼리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다 해놔야 돼요. 근데 저 그 미리미리 공부의 시작이 시세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지역 땅값은 이렇구나. 저 지역 땅값은 이렇구나. 그 땅값과 아파트가 매칭되는 순간 그냥 내 머릿속에 남아요. 아, 이 지역은 아파트가 좀 고평가돼 있고 저 지역은 땅이 좀 싸더라 라는 거. 그럼 나중에 한번 또 들춰봐요. 땅값 좀 변했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막 어디서 돈 내고 몇백만 원짜리 강의, 뭐 요즘 비싼 강의 많더만. 그거 듣지 않아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요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져요. 그리고 저희대로 속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강의 해봤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세미나는 지금 세미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대기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날짜 기약을 아직 못 잡아드리고 있는 분들 많으셔서 오늘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어제 전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무튼 오셔서 들은 보람이 있기를 좀 바라겠고 앞으로 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하겠고 예민한 것들은 현장에서는 일단 100을 전달해 드린다면 업로드되는 영상에서는 한 90%에서 좀 줄일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뭐 억지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본은 긍정에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에. 네.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좋지 않다. 어느 정도 긍정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또 삐뚤어 볼 수도 있고 하는데 기본을 부정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